외국인들이요. 이게 4천 이상에서 계속 매도하고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5조 원 매도했을 거예요. 유동성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동감은 합니다. 또 M2라고 해서 발표하는데 이게 한 2,200조 정도 돼요. 이런 어떤 레벨업된 밸류에이션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서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이냐. 자, 지금 뭐 정말 무서운 장입니다. 이제 6,100을 넘어서 훌쩍 넘어서 진짜 뭐 노무라 말대로 이러다 상반기 내에 8,000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인데 다들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오르는 장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수익이 지금 많이 나는데도 다시 반납할까 봐.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개인이 사실 이끌어 올린 장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접 투자가 됐든 ETF 투자를 통해서든 이런 장이 과연 오래 지속이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속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서도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이 그때는 사실 ETF보다는 R 주식이라고 하는 개인 주식을 많이 사셨는데 그때도 그랬고 2006년 7년에도 사실은 그 펀드 열풍 그때 뭐 무슨 뭐 펀드 하면은 그때 하루 만에 막 몇 조가 모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샀는데도 주식이 계속 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매크로 환경과 이익의 함수였다라는 건데 조심스럽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ETF를 설정하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분히 뭐 편리성 그리고 어떤 그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한 어떤 자금의 유입이었다라고 보는데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익이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지 이건 아니죠. 이익이 나오니까 하락의 어떤 하방 경직성도 충분히 있지만 상방이 크게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매수로만 계속 갈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요. 이게 4천 이상에서 계속 매도하고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5조 원 매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14조 넘었던 얘기가 며칠 전이었으니까. 예. 근데 오늘만 하도 저희들이 촬영하는 이날만 하더라도 지금 3조 넘게 현재. 그러니까요. 이러다 오늘 5조 나오는 거 아닌가? 예, 3조 6천억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군중 심리 효과가 알게 모르게 SNS에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네. 언론만 켜도 6천, 5천이, 4천이다, 5천이다, 6천이다, 좀 있으면 7천이다 이렇게 어떤 그 부추기는 효과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소위 말하는 꼭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물론 꼭지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멘텀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그리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는 건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주가라는 건 참 어려운 게 좀 최바닥일 때 삼성전자가 작년 초반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날아가고 지수가 3천인데도 삼성전자는 6만 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비아냥이 있었냐면 유튜브니까 가능한데 아니 SK 하이닉스는 마누라까지 바꿔서 주가가 올라갔잖아. 삼성전자는 왜? 마누라가 자식 빼고는 바꾸라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거야. 이런 비아냥까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는 어닝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그냥 일단 싸다라는 논리였는데 이미 딱 올라가고 모멘텀이 보이고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어떤 마우스 이펙트 즉 나도 샀어 너도 샀고 수익 났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를 많이들 사신 것 같지만 10조 원을 아마 최근에 더 샀겠지만 제가 이제 집계한 건 엊그제까지 10조 원을 연초 이후에 샀는데 언제 가장 많이 샀냐면 설 이후에 4조 원을 샀어요. 야, 비쌀 때 샀네. 설 이후에 비쌀 때 샀는데 또 설 이후에 다들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어떤 이런 현상을 조금은 뒤돌아보면 그때 다들 그렇게 너무 오버할 때 그때가 좀 약간은 주식 비중을 조금은 줄여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면 오르냐 했을 때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니었다. 예.
맞아요. 진짜 삼성전자 돌이켜보면 불과 1년 좀 넘은 거나 그 전후인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5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뭐죠? 그 반대 매매 들어간다고 외국인들이 더 저 회장 일가 그 상속세 때문에 그 대출 받은 거 반대 매매 들어가게 그거 밀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그거 따지면 진짜 지금 와, 한 4배가 오른 거예요. 불과. 맞습니다. 4배, 5배가 되고 있습니다. 5, 25니까요. 그렇죠. 지금 25만 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너무나 지금 네. 풍경이 좋다. 네, 맞아요. 특히 요새 또 정부 정책이 부동산 들어가는 자금을 네. 또 막다 보니까 이게 머니 무브 현상, 주식 쪽으로 이게 목돈이 큰 뭉칫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뭐 동일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옴에도 주가가 못 올란 구간들은 여러 번 펼쳐지거든요. IT 버블 때도 개인들이 엄청 들어왔지만 주가는 못 갔고 2006년, 7년에도 7년 이후에 더 들어왔는데 못 갔고 21년, 22년에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 들어왔는데 21년에 사실은 꼭지 찍고 내려갔는데 못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유동성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할 때 첫 번째는 개인 유동성이라는 지표가 있으면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M2라고 해서 발표하는데 이게 한 2200조 정도 돼요. 네. 2200조인데 여전히 그 수준으로 보면 한 60조에서 80조는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가능은 합니다만 60조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아까 1조 달러라고 했는데 1000조 뭐 계산하기 쉽게 1000조게 되면 10%면 100조지 않습니까? 근데 60조게 되면은 한 5% 되나요? 5% 네.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이 충격이 좀 뭐랄까 희석이 좀 희석이 되겠네.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렇게 따지니까 또 그러네. 네네네. 그러니까 60조가 한 방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의 5% 정도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삼성전자가 5% 빠지면 60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게 물론 그게 이제 60조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나 이렇게 호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올라가는 효과는 있지만 유동성의 함수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은 밸류에이션이 리밸류에이션 됐다, 밸류가 업됐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제품이 있어도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마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이 시장에 사람들이 안 가고 사지 않으면 가격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많이 참여하고 그게 가격이 올라서 실질적인 자기의 가격을 받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예전에 PER이 뭐 6배, 7배였고 지금은 지금 10배, 11배 받는 것처럼 PBR이 0.8, 0.9배 받다가 지금 뭐 1.7, 8배, 2배 가까이 되는 거는 일단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고 이런 PBR의 어떤 레벨업은 지속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좀 올라오면서 그리고 개인 유동성을 추가로 유입이 되는 또 두 가지 아까 67, 그러니까 M2가 말고 이게 약간 매년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위소득 그러니까 평균 중위값으로 한 가구당 한 8천만 원 정도 된대요. 네. 연소득이. 예. 그러면 한 1,500만 가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곱하기 하면은 한 1,200조. 근데 주식을 한 배정하는 게 한 10% 된다면 120조. 그러면 월 한 10조씩은 개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 줘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이클이 워낙 메모리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 스윙이 너무 큰데 이런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 스윙을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와서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아까 계속 들어와도 하락했던 구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어떤 레벨업된 밸류에이션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서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이냐 그건 맞는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더 유지가 되고 막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매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요번에 저 한은에서 발표한 것처럼 뭐 외환 24시간 거래 7월까지 시스템 마무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가는 어떤 시그널 아니냐. 예, 뭐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쨌든 좋아질 거 아니냐. 지금은 약간 불안해도 네네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맞습니다만 일단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은 그렇죠. 확정이 안 돼 있는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미국에서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환율이 많이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더 조금 추가로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금통에서 또 동결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동결 기조를 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이슈도 있고. 그렇죠.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금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 저는 한국으로의 외국인이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 당장 상반기에는 좀 요연해 보입니다. 요연해 보이고 빨라야 하반기 후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건은 기간으로는 아니면 이벤트로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가가 조금 좀 뭐 하락폭을 많이 키워서 지금보다 좀 더 싸져 있을 때 들어오거나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은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하 요것이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지금 가능성은 근데 이번에 연준 인사 바꾼 것이 그러기 위해서 바꾼 거 아니냐 트럼프는? 건, 예, 맞습니다. 네. 뭐 케빈 허시를 지명을 했고 근데요, 이 케빈 허시를 지명했으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 상원에서 인준하고 공식 임기는 5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려고 돼 있는데 그것도 리스크인 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인준을 하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거 인준이 안 돼서 이 연준 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지금은 아니지만 3월 중하순 되면은 인사청문회 안 열면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그래서 한 3월 중하순쯤엔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사청문회 때 새로 임명될 의장의 생각을 그렇죠. 거기 통화 정책에 대한 그리고 크게 세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그 트럼프가 지명했는데 연준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대차대조표로 축소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짜로 축소할 거냐? 세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상원의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독립성은 난 독립적으로 결정할 거야라는데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결정할 거야라는 얘기의 어떤 동의어는 FOMC 의원들과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의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명분은 연준은 이중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그러면 고용과 물가의 지표를 보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단행하겠다. 그러면 독립성이라는 건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는 뭘 보겠냐 하면 당연히 그럼 물가 그리고 고용 시장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고용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no fire no hire라서 고용도 막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업률이 막 급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물가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물가가 지금 보시면 12월 코어 PC가 전년 대비 3%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드웨어 쪽 물가, 그 내구재 쪽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게 되면 그 내구재 쪽이 또 왜 올라가냐? 치플레이션, 전력 가격. 그 AI가 도입되면 생산성으로 인해서 물가가 통제된다는 건 장기적인 거고 지금 당장은 AI에 의한 캐펙스 때문에 칩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전력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 내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제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리고 케빈 허시가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멘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물가가 통제되는 걸 봐야겠구나. 근데 물가가 지금 잘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유가도 $60 중반이게 되면 4월부터는 전년 대비로는 플러스로 돌아서 버립니다. 전년에 $50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빈 허시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3월, 4월은
약간의 변동성이 내재가 되어 있고, 연준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네라는 글로벌 투자자들,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어떤 그 보고서들이 상당히 쏟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대외 어떤 그 금융 변수 말고 환경 말고 우리의 이 거버넌스 이슈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디스카운트 받는 맞아요. 요소였는데 네. 지금 많이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충분히 지금 시점 외국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또 뭐가 아직도 부족한가요? 뭐 법 개정의 방향성은 이게 잡혀가는 건 맞는데, 원래 법이라는 게 있다고 다 법을 지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제도가 되면 그에 따르는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가고 그게 하나의 현상과 문화가 되는 것까지는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한국 시장은 저평가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의 어떤 사이클 산업의 어떤 장치 산업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 의한 어떤 이익의 변동성,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성량이나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좀 낮게 평가되는 주주 환원율로 그렇죠. 인한 저평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일단 메모리 가격이 아니면 이런 사이클이 이제 다운턴이라도 이게 조금 덜 빠진다, 아니면 변동성이 작아진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산업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 주주 환원율이 여전히 낮거든요. 지금 뭐 배당 성향은 높지만 이익을 이제 돌려서 사실은 이제 돈을 벌어야 이제 주주 환원을 하니까, 일단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는 이제 주주 환원율을 높이려는 이슈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고 돼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높은 ROE, 지금 한 17% 내지는 15% 이상의 이 높은 ROE임에도 불구하고 PBR은 이 2배가 안 되는 현실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한 그 적정 PBR 대비 한 45%의 할인율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한 30%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뭐 외국인들도 좀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코스닥 활성화 네, 네. 요것이 이제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거라는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섹터가 올라갈 거냐? 왜냐하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단이 계속 증가하고 이게 모멘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어떻게 올릴지 이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익단이 작으니까. 예, ROE도 상당히 낮고, 뭐 밸류에이션은 코스피보다 높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그나마 좀 반도체 소부장, 리노공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면면이 보면 사실은 뭐 코스피처럼 파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나름을 계산을 해본 거는 코스닥이 한 1400, 코스닥 150 중심으로는 ETF 설정으로 인해서 좀 돈이 들어오지 않겠냐. 네. 그리고 코스닥 1400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우리가 약간의 대체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ROE,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PBR을 계산해 보면 지금 사실은 적정 회귀선에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2018년과 비슷하게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2018년의 사례의 밸류에이션을 좀 계산해 보면 한 1,400, 1,500 정도 나와서 이 지수로는 그 정도는 뭐 목표치는 잡는다. 다만 내부적으로 만약에 ETF가 들어왔을 때 알파 전략을 간다 그러면 제약주 내에서도 일정 부분 좀 숫자가 찍히는 제약주들이 네.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하우스에서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이런 좀 재미없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돌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소부장 중심으로는 그나마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알파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3월 이후로.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누구나 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중심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네네. 아니면 충분히 이제 올랐고 다음 주도 섹터가 나올 것이냐. 지금의 상승이 저는 끝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랐다가 조금 쉬어가는, 이 쉬어간다는 건 사실 반도체가 약간 쉬어간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나중에 내년에도 더 저는 상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더 추가로 금리 인하나 내지는 대출을 돌리면서 더 올라가니까 그때는 더 다시 반도체가 더 힘을 주는데, 작년 10월에서 12월에도 사실 반도체가 옆으로 좀 기었고 그전에도 기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떤 업종이 좋았냐면 사실은 주도 섹터 내에서의 순환이었어요. 이를테면 전력이라든지 기계, 전력기계,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업종의 어떤 순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때보다는 좀 다른 게 이렇게 주도 섹터 내에서의 순환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 코스닥의 일부, 그러니까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정 뭐 수익률을 확 줄여나가는 1월에도 보면 코스피가 막 치고 나가다가 코스닥이 갑자기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수익률 갭 맞추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제 3월, 2월 달 끝나고 3월부터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많은 분들이 고민일 것 같은데 네. 3월 달에 증시에서 좀 우리가 가장 크게 뜰 만한 이슈나 변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3월은 이제 시장 자체는 뭐 투자자분들은 계속 유입이 될 것 같고 유동성의 함수로 계속 올라간다는 논리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추동력일 때 약간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은 늘려나가고 아니면 아까 이제 주도주 섹터 내에서의 전환이나 상대적으로 여기서 밑에서 기고 있는 중소형주들을 편입하는 시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 치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3월 초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빅테크들이 서명하는 게 전력 가격을 자기들이 통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적인 요인이 상당히 부각이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연준 의장의 교체와 맞물려서 청문회 이전에 많은 어떤 얘기들이 결국은 물가에 집중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이제 투자자분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월인데, 3월부터 봐야 되는 거는 돌고 돌아서 미국의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의 프라이스,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내에서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지금 유가를 통제하는 것처럼 치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만약에 나온다면 상당히 이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3월은 AI 캐펙스가 성장이다라는 인식보다는 AI 캐펙스로 인한 비용의 압박에 대한 이슈를 잘 생각하셔서 대응을 해야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LS증권 신중호 센터장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